첫 번째 사례에서 치료자 M은 환자 N과 공유했던 지옥 같은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례에서 치료자 N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 유발된 진정한 감정들을 환자 M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사례의 복지사 O는 자신이 느끼는 압박과 혼란을 과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만일 이 치료자들 중 누구라도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환자의 내적 세계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면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오만한 행동을 범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각 치료자 앞에 놓여 있던 과제는 상호적인 분석적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치료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볼라스는 위니크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치료자는 역전이를 표현함으로써 마치 역전이가 환자와 주고받아야 할 사물인 것처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치료자가 취하는 태도는 공개하는 역전의 내용만큼 중요하다. 치료자가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마치 발에 걷어차이거나 뭉개지거나 갈기갈기 찢어져도 되는 사물처럼 얘기할 수 있다면 그로써 새로운 자기 경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환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완전히 이해되지 못한 역전이도 치료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치료자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감정을 자기 노출하는 것은 치료자의 감정 상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환자에게 안겨주는 위험을 수반한다. 어떤 환자는 그런 경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환자는 압도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채 많은 치료자가 환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노출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위니카트 얘기를 가져왔어요. 위니카트는 중간대상 이론으로 유명하죠. 이 플레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사용했어요. 여기서 이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문대로 얘기를 하면 볼라스는 위니카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치료자는 역전이를 표현함으로써 마치 역전이가 환자와 주고받아야 할 사물인 것처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치료자가 취하는 태도는 공개하는 역전의 내용만큼 중요하다. 거기서는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치료자가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마치 발에 걷어차이거나 뭉개지거나 갈기갈기 찢어져도 되는 사물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로써 새로운 자기 경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환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역전이도 치료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걸 인용을 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린다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계선 레벨에 있는 환자들을 아까 얘기대로 함부로 해석적으로 다루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죠. 만일 치료자들 중 누구라도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환자의 내적 세계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면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오만한 행동을 범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해석을 너무 쉽게 하는 것에 대한 경종은 이게 현대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경계선 환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으로 돕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걸 바로 해석으로 연결시켜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은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에 자기가 무시당하고 공격당한다고 하는 느낌을 이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위니카스 얘기는 여기서 역전이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역전이로 오는 정서들을 잘 소화해서 내담자하고 놀이를 하듯이 주고받으면서 이게 너무 시리어스하게 이분들이 자기가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얘기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해석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서적인 접근을 하는데, 정서적인 접근을 할 때는 이게 완전한 공식적인 해석이 아니고 자기의 정서를 담아서, 현대 정신술을 얘기하면 조이닝을 하거나 미러잉을 할 때 이 정서를 활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베타 요소라고 하는 무서운 것을 가져다가 이걸 잘 소화돼서 그 정서를 선생님이 잘 표현해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정서로 되돌려주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이러한 자기한테 있는 베타 요소를 소화해낼 수 있는 힘들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자기 정서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되돌려주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것, 이걸 자기 노출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저는 좀 불편해요. 어쨌든 적절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 입장에서 선생님은 저렇게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 정서를 잘 표현하고, 또 자기가 가진 정서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선생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는 자기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알파 펑션을 내담자도 자기가 알파 펑션을 스스로 갖게 된다는 얘기. 그럼 자기 안에서 뭔가 정서나 생각으로 가져올 수도 없는 이런 아주 불편한 어떤 체험들을 자기 스스로 소화해낼 힘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새로운 자기 경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환자에게 제공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서나 사고를 소화해내서 적절한 정서나 사고로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알파 펑션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이런 커패시티, 이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안에 빌드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어려운 경험을 자기가 소화할 수 없어서 나한테 떠넘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청을 준 거예요. 외주를 준 거예요. 외주를 줬는데 그 외주 공장이 아주 잘 이렇게 프로세스를 해서 밖에서 받아서 살았는데, 쭉 가다 보니까 저분은 저 하청 공장 돌리면서 잘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좀 해볼까 하면서 자기 안에 간단한 이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주를 주었던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가 결국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이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아이가 자랄 때 아이는 자기가 능력이 없을 때는 엄마가 다 돌봐주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두려운 게 있으면 엄마가 다 입이 그 나쁜 녀석 내가 쫓아냈어. 그러면 애는 안심하잖아요. 이제 이런 기능을 엄마가 하는데 나중에 쭉 보다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내담자가 가져가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상담자의 든든한 어떤 이 컨테이닝하는 퍼실리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정서들을 담아내면서 해독작용을 하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담자가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부분 제가 좀 읽어보면, 치료자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감정을 자기 노출을 하는 것은 치료자의 감정 상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환자에게 안겨주는 위험을 수반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료자가 자기가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한 것을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환자가 오히려 이걸 컨테이닝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담자하고 치료자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치료자가 자기 감정을 노출했어요. 근데 자기가 소화가 안 된 것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내담자 입장에서 선생님의 감정 상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될,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야 될 책임이 내담자에게 있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안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환자는 그런 경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환자는 압도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알파 펑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알파 펑션이 없다고 그랬는데 상담자가 자기한테 엉뚱한 정서를 불러일으켜 줬어요. 근데 상담자도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를 우리에게, 이게 바로 투사의 동시가 거꾸로 일어나는 거죠. 내담자가 이 보더라인 환자가 아닌 경우, 아니면 보더라인 환자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에 자기의 기능이 살아나 있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저게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자기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엔 어쩌면 그럴 능력이 있는 내담자에게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정서에 압도당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이 프로세스 할 줄 없어서 하청을 줬는데 오히려 이 하청받은 하청업체가 그걸 프로세스 안 하고 다시 원청에게 넘겨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돼버린 꼴이 되니까.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와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채 많은 치료자가 환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노출을 하기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거 조직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자, 치료자, 아니, 내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은 확 이게 와닿는 거는 조직 사회에서 말하자면 아직 그 리더십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리더가 자기 밑에 직원이나 그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런 감정 노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 건 온 동네에다 다 뿌려놓고 알아서 해석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Based on this concern, many therapists attempt to formulate meaning as part of the self-disclosure.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 되지 않은 정서를 상대방이 떠넘기면 상대방이 자기가 이것들을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갖는 거죠. 아까 상사가 뭔가 자기 그냥 화를 확 내고 갔으면 그 상사가 왜 화를 냈는지 그 의미를 지금 부하 직원들이 다 이거 알아차려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현상이 말하자면 치료자가 내담자한테 이걸 사용한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상담자가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 것을 나한테 줘버렸어. 내담자한테. 그러니까 내담자 입장에서 황당한 상황이 됐잖아. 내담자가 기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 이게 선생님이 이래서 이래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원래 내담자로 오지도 않죠. 근데 대부분 경우에 압도당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주는 이 정서를 자기 정서 소화를 못하는데 선생님이 소화되지 않은 것까지 자기가 떠넘겼을 때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치료자들이 자기 노출의 한 파트로서 의미를 포함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니까 약간 해석적인 요소를 곁들여서 셀프 디스크로스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고는 조금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해석을 이미 자기가 어떤 일정한 부분 해석을 하면서 셀프 디스크로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번역이 지금 이상하게 돼 있죠. 많은 치료자가 환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노출을 하기도 한다. 이건 원문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해석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정서가 내담자에게 주어졌을 때 내담자들이 대부분 압도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해석을 하면서 셀프 디스코스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현대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정서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할까, 이분들 나름대로의 방식 속에서
자기가 충분히 언더스탠딩이 안 된 것도 이렇게 노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설사 그걸 안다고 해도 해석적인 접근이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정서만 노출해버리면 내담자들은 그 정서에 압도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자기 정서를 노출을 하되 해석을 곁들여서 내담자가 너무 당혹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책으로 이런 시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실제는 임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일상 삶 안에서 상하 간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어쩌면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는 아무리 인터서브젝티브가 한다고 할지라도 상하 관계로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소리티 피겨로 느껴질 수 있는데 내담자는 나를 오소리티 피겨로 느끼는데 내가 난 민주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상호적으로 우리 교류하자. 민주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민주적으로 인식할지는 그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저 사람도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한테 있는 정서 나도 자유스럽게 표현할 테니까 당신이 표현해. 이런 상호 교류 방식은 위험할 수 있죠. 자기가 소화되지 않은 것을 내담자에게 주는 것은. 직장에서 주말에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등산 가자 이러면은 본인은 등산 가주는 게 좋은 거라서 이제 사원들 입장에서는 쉬고 싶은데 왜 등산 가자 그러냐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치료자도 나름 내담자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너 지나치게 해석적인 사람들도 보면은 그거를 자기가 해석하지 못하거나 유능하지 못하면 못 견디니까 그렇죠. 그걸 자꾸 표현하면서 그 사람 그 내담자에게 나는 꽤 유능한 상담자입니다라고 그걸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담자는 그거 듣고 이분이 유능한 모습을 보이고 싶구나를 자기도 모르게 깨닫고 유능하게 막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경우는 자기 한 말 행동에 대해서 계속 정당화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처럼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 어쩌면 상담자가 충분히 자기 컨피던스가 없게 되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지금 해주신 말씀보다 여기 위니컷이 한 이야기와 그 뒤에 맥락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자기 노출을 할 때 그게 이제 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내담자가 이 치료자를 이상화했다가 그 다음에 오는 평가절하 과정 그 사이에 있을 때 어떤 이상화 되었을 때 그거를 약간 둔화시키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사투리를 너무 잘 쓴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케이스마다 굉장히 여러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코우세 견해에 의하면은 어쩌면 자기의 애적인 꼭 이런 보더라인 환자가 아닌 경우일 수도 있어요. 코우세 환자는 자괴성 성격 장애나 자괴성 행동 장애를 대상으로 주로 이론을 펼쳤는데 이상화 전이가 일어날 때 상담자는 이상화 전이를 받아줘야 된다고 그래요. 나를 함부로 이상화하지 마. 나는 사실은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이가 불편해요. 내가 아주 훌륭하지 않은 나를 무슨 교주처럼 막 떠받드는 경우에 불편한데 어떤 아이들이나 어떤 아직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분들은 누군가가 그 이상화를 받아줄 만한 대상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 이때는 그 이상화를 받아주는 것이 희생이에요. 나는 불편해요. 난 내 자신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자꾸 나를 훌륭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민망스러워서 사실은 선생님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상화를 하고 싶으면 이상화하고 평가절하를 하고 싶으면 평가절하를 하고 그냥 그 대상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별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대상만 되고 싶고
그럴 자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전이 대상이 그냥 돼줘야 돼. 그 정서를 컨테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마지막 이게 자기 노출이라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만나본 경계선 환자의 경우에 제가 치료자의 퓨디션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친구 관계에서나 동료 관계에서도 느꼈지만은 엄청나게 어려운 정서를 들려주던데요. 그래요. 너무너무나 이게 참기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정서까지 돌려주는 거를 경험을 했었는데, 아까 갖고 논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정도가 되려면은 굉장히 이게 노련하고, 굉장히 이거를 굉장히 무심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치료자의 어떤 경험과 그 정도의 것은 돼야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기 노출을 한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까 가지고 논다는 그런 표현처럼 그 정도 레벨은, 그 정도 이게 정도는 돼서 자기 노출을 하는 정도가 돼야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도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노출을 하는 게 아니라는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 내담자에게 자기 노출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제가 소화하는 것은 인터벤션으로, 그러니까 공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터벤션을 어떤 인터벤션을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역전위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자기 노출 이전에 자기의 인식이 먼저 필요한데 자기 역전위도 소화하지 못하면서 자기 노출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워지고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강렬한 어떤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자기 노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치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내담자가 잘 수용하도록 내담자의 정서에 걸맞게 해석을 표현한달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는 건 좋은데, 내 정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는, 그 로우한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치료적으로는 잘 접합시키기 어려워요. 교수님, 여기서 자기 노출이라는 건요, 치료자가 내담자의 어떤 상태나 무슨 가이드를, 어떤 의견을 구했을 때 그 치료자가 어떤 의견을 조금 좀 중립적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 좀 소감을 얘기하거나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정서까지 노출을 하는 거를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부분 정서 얘기라고 보여요. 정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나고 분노하고 뭐 이런 것도 내가 자연스럽게 노출하면 상대방도 그걸 배워서 이 사람도 잘 할 거다는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건 아주 위험하다고 보여요. 제가 상담을 했던 청소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서 상담을 와서 상담 선생님이 엄마와 아빠를 설득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해달라는 게 그 친구의 상담의 목표였었거든요. 그런데 한 2회기 정도, 3회기 정도에 가서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엄마가 그걸 못 참아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 그래. 좋다. 이렇게 힘드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학교 안 가게 해 줄게." 라면서 아이를 설득을 하고 조건을 붙여서 인제 오셨던 케이스가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어 그거를 다 인제 자기가 다 인제 원하는 게 됐으니까 상담을 더 이상 받고자 하는 의욕과 그런 것들이 인제 없다고 엄마에게 인제 "더 이상 상담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힘든 마음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자기의 짐을 다 인제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다 이렇게 맞춰 주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었거든요. 네, 이제 네. 그때 제가 정서적으로
조금 '왜 어머니 이렇게 아이를 설득하지 못하셨나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 이게 올라오면서, 아니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찾으시냐는 그런 마음을 그 어머니에게 제가 막 이렇게 막 표현하고 싶고 막,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어려웠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네. 쉽지 않은데 그걸 네. 컨테인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의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분은 보통 아이들만 취약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도 어머니도. 대부분 그 취약한 정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석적인 접근이 들어가면 이분들은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것으로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감정을 자기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인제 일단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저는 뭐 치료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치료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 인제 예, 근데 전능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치료자도 끊임없이 환자에 대해서 배워가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치료자도 환자를 정말 잘 이해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애탐? 안쓰러움?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대로 잘 해석하고 잘 결정화해 내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애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노력의 일환이라는 말에 걸려 가지고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한번 치료자를 그러니까 치료자가 좋은 치료자가 되고 싶은 소망, 능력 있는 네. 치료자가 되고 싶은 소망이 어쩌면 제1의 적이에요. 치료자가 바르게 치료자로 성장하는 첫 번째 장애 요인이란 음. 성공하고 싶은 욕구죠. 네. 그게 대상을 돌보고 싶은 욕구로 드러나지만 밑바닥에 있는 것은 자기 나르시스틱 니드예요. 자기애죠. 네. 네. 내가 훌륭한 상담자로서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남들에게 네. 비난받고 싶지 않고 방어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분은 이분 스스로의 문제를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상담자를 네. 기분 좋게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되게 아마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치료자 자신이. 그 지점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이런 내담자들을 돌볼 때는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무능함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만 이분들을 돕 수 있어요. 이분들은 전능감으로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네. 전능한 치료자가 되달라고 우겨요. 근데 음. 우리마저 전능한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이분들은 낫지가 않죠. 왜 무능한 치료자로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때리면 얻어맞고 그렇지만 너무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어쩌면 이분들이 자기가 소화하지 못한 것을 떠넘기는 자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출하는 곳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종을 그만두지 않는 한 우리가 상담자라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분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